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나이스 그룹의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 자주 영상을 못 올려서 언제나 죄송스럽고요. 한번 영상을 올릴 때 기업 한 개씩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나이스 지주회사는 최근에 상속 이슈 때문에 상당히 부각이 됐던 기업인데요. 먼저 시가총액은 음, 시가총액은 7,198억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주력 사업은 금융 데이터를 이제 주력으로 이제 다루고 있어요. 이제 계열사를 한번 보면은 이제 상장사 기준으로 해서 나이스 평가정보, 나이스 정보통신, 한국전자금융 등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상장사 중에 눈여겨봐야 되는 게 ITM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상장을 했어요. 여기 이제 뭐 그 전에 뭐 상장 앞두고 있다고 돼 있는데 상장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및 개인 신용 정보 부분 이제 주력 자회사 이제 좀 이따 뒤에 설명 더 드릴 건데요.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기업을 또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이제 여기에 있었죠. 그러면 이제 한번 기업을 한번 더 살펴보시죠. 그러면 이제 주주 구성인데 최근에 이제 상속 이슈에서 이제 부각됐던 게 김원우 씨인데 이 김원우 씨가 이제 93년생으로 2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신 분이에요. 이제 갑작스럽게 2018년도에 이제 기업 대주주이신 이제 회장님이신 아버지죠. 이제 김광웅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원우 씨가 이제 지금 이 보유 지분을 물려받았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김원우 씨 일가들도 이제 4.27% 이렇게 물려받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이실까요? 아마 이분이 이제 이분 형 이제 여동생 분일 거고 아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물려받았어요. 그룹 일가가. 그리고 S2B 네트워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나이스 지주회사를 18%를 또 보유하고 있고, 김원우 씨 일가도 이 S2B 네트워크의 나머지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김원우 씨 이 나이스 그룹 일가가 이 기업을 다 가지고 있는 비상장사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이죠. 어찌 보면 이것도 추후에 이제 좀 기업 지배구조 개편일 때 뭐 합병을 하든 뭐 지분을 매각을 해서 나이스 지분 뭐 상속세를 납입을 하든 뭐 이거는 기업이 알아서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이스 지주회사의 실적을 한번 보면은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이거는 이제 기업 M&A도 그동안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신용 사업이 그동안 뭐 개인 신용 정보 사업이라든가 뭐 기업 신용 정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죠. 기업이나 개인의 부채가 증가할수록 이 기업은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 시대에 돌입하면서 기업은 실적이 상당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죠. 마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어떠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볼 수 있는 기업 산업 구조이다. 그런 거를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이슈, 히스토리 순서대로 제가 한번 기사를 한번 뽑아봤는데, 처음에 이제 2018년도에 기업 경영주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걱정이 많았어요. 시장에서 이 나이 어린 경영주 아들 원우 씨가 잘 승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상속세도 1,000억 원에 달할 것인데 그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이 많았죠. 언론에서도. 그러나 결국은 지분 상속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이 추후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물려받은 다음에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든 납부는 하겠죠. 근데 지분을 뺏기면 안 되니까 국가에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완전한 상속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를 저하고 한번 살펴보시죠. 상속 매듭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이거는 9월달 2018년에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2018년 9월달에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또 보시죠. 5년 연납을 결정했어요. 이제 상속세는 5년에 걸쳐서 연납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연부 연납 제도를 통해서 납부 기간 총 5년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기사에 나왔죠. 그래서 나이스그룹 회장 김강수 회장이 이제 타계하시고 이제 가족들 지분이 상속된 지 6개월 만이다. 6개월 안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 그런 이제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6개월 만에. 그래서 김원우 씨, 이 나이스 홀딩스 이제 김원우 씨는 나이스 홀딩스 지분 15.4%를 공탁 형태로 담보 제공했다. 이제 담보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속세 못 내면 이 국가가 이 지분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은행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받는 거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도 이런 담보를 맡겨야 연부연납 이렇게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서 세금을 납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신청하고 5년 안에 납부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돈이 없는데 김원우 씨가 그동안 현금을 많이 쌓아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5년 연납을 하더라도 어떻게 납부를 할 것인가. 이게 방법이 또 있어요. S2B 네트워크라는 회사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비상장 회사를 김원우 씨 일가가 가지고 있는데 100% 다 가지고 있죠. 거의. 근데 이거를 활용해서 대신증권, KB증권을 통해서 또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상속세를 이제 내가기 시작한 거죠. 이것도 이제 담보대출 받아서. 그래서 이제 2023년까지 지금 상속세는 다 납부를 해야 돼요. 5년 안에 그 납부를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가 왜 나이스 그 지주회사에 관심을 가졌겠냐. 이제 감이 오시죠. 왜 그랬냐 하면은 결국은 2023년까지 이거를 다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상속세를. 그러면 결국은 이 어린 분이 그동안 현금을 많이 쌓아놓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나이스 지주에서 받은 배당금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회사 지분들을 팔아서 납부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지금 S2B 네트워크 이 지분하고 그 나이스 홀딩스 지분이 가장 커요. 자산 중에. 근데 이거는 상속을 받아서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이게 그룹 전체인데 뭐 이것도 보면 나이스 홀딩스 지분 18%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보시죠 한번. 이 지배 구조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전에 이제 상속 전에 김강수 회장님이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거를 이거를 이제 물려준 거예요. 이 세 개 회사를. 근데 이제 가장 자산 가치가 큰 나이스 홀딩스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가져가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결국. 그런데 그러면 이 나이스 홀딩스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거 다 합쳐서 지금 거의 2천억 원 정도의 자산이라 상속세가 지금 상속세율이 50%거든요. 상속세율이 50%이기 때문에 1,000억을 지금 1,000억을 어떻게 상속세를 납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1,000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이 나이스 홀딩스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밖에 지금 없어요. 이분이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그 재원은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이 투자할 부분이 여기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 나이스 홀딩스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이냐? 나이스 홀딩스의 주 수입원은 이 회사들에서 빨아들이는
배당금이겠죠. 이 회사들에서 어떻게 빨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면 이 회사에서 주력 계열사를 봐야 되는 거죠. 이거죠, 이거.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예요. 뭐 배당금을 빨아들이지 않더라도 이 회사가 잘 되면 결국은 이 연결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 주가도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일단은 주가가 올라봐야 이분은 별로 지금은 좋지 않아요. 좋을 수도 있겠죠.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상속을 완전히 받아야 그거는 그 이후의 얘기니까 결국은 배당을 많이 가져와서 이분은 이거를 상속을 받는 게 지금 중요한 사항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이 주력 계열사들을 한번 보시죠. 오늘은 이 두 기업을 한번 봐볼 거예요. 나이스 정보통신하고 ITM 반도체를 한번 볼 거예요. 자, 나이스 정보통신이 아니라 나이스 평가정보예요. 나이스 평가정보.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나이스 평가정보예요. 자, 나이스 평가정보 한번 봐봅시다. 나이스 평가정보. CB 사업 1위 빅데이터 사업으로 날개단다. 2011년 이후 연평균 15.6% 매출 성장률 기록. 데이터 3법 통과. 데이터 3법 통과됐어요. 이미. 수익 예상이 아니에요. 지금.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 기업 뭐 하는 기업이냐 한번 쭉 보는 거예요. 개인정보 사업. 이거 죽이는 사업이에요. 이거 개인 신용정보 사업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요즘에 기존에 이제 시중은행 빼고도 인터넷 은행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카카오뱅크나 이런 걸 비롯해서 인터넷 뱅킹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 은행,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기는 거죠. 인터넷 전문 은행 생기면 결국은 개인 신용 정보를 많이 가져갈 수, 왜냐면 개인 신용 대출을 이 회사들이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러면 이런 신용 정보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사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도 좋은 사업이었고, 그리고 자산관리 사업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데이터 분석 사업 이런 게 기존에는 돈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데이터들을 팔아먹는 사업이 돈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3법도 통과됐다. 데이터 3법이라는 거는 여기도 나왔지만 정부 뭐 이런 뭐 마이 데이터 사업 뭐 이런 거 막 어렵게 써놨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 기존에는 우리가 개인 정보를 이제 약관에 막 다 약관을 우리가 수락을 해야 동의를 해야만이 사소한 개인 정보도 이런 회사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떠한 어디 사는 몇 살의 이름이 뭐고 이런 데이터는 안 되지만 뭐 이런 거예요. 어디 사는 남자, 몇 세 남자 이 정도는 이제 두리뭉실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금융에 관련된 빅데이터. 그러면 이 기업은 그동안에 쌓아뒀던 빅데이터가 돈이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돈이 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도 이렇게 사업은 우상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좋아지고 있죠. 지금 보면 영업이익도 상당히 기존에도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더 좋아지는 사업이 될 것이다. 나이스 평가 정보가. 그러면 이제 뭐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볼까요? 기업 가치는 지금 이 정도 돼요. 1조 원 정도 돼요. 많이 올랐죠.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했죠.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차트죠. 이게 뭐 물론 이거 엄청난 진폭이에요. 이거 지금 보면. 근데 이거를 이겨낸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겠죠. 원래 주식은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나중에 후에 몇 년, 한 10년 정도, 5년, 최소 5년 정도 잘 될 수 있는 이 방향성이 좋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투자를 하시면은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거 보면은 저점이 거의 3,000원대예요. 3,000원대에서 거의 지금 17,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근데 이런 상승을 먹으려면 결국은 수익을 내려면
이런 큰 흐름을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지금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런 흐름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들을 보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이런 진폭들, 변동성을 너무 바라보고 투자를 하면은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엄청나게 변동성은 심할 수도 있어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심할 수 있지만 향후에 이 법안들이 상당히 유리한 방향성을 형성하고 있다. 투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력 계열사 중에 최근에 상장한 ITM 반도체. 이 회사는 어떤 사업을 하냐면 그 최근에 핫한 2차 전지의 보호회로를 만드는 회사예요. 어떤 배터리 팩에 들어가는 어떤 보호회로. 보호회로가 앞으로는 점점 중요해지거든요. 대용량 배터리로 가면서 이제 2차 전지가 휴대폰 소용량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용량 배터리를 만들기 때문에 배터리가 터지면 이제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보호회로 사업이 상당히 각광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실적은 이미 기존에 잘 나오고 있는 실적은 기존에 죄송합니다. 이제 처음이라 아직 익숙하지 않네요. 실적은 기존에 우상향하고 있다. 매출이 이 정도였다가 엄청 뛰죠 이제. 그러니까 상장을 할 수 있었겠죠. 영업이익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발동하는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전년 대비해서 더블 이번에는 예상되고 있고요. 최근에 테슬라 주가나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가 흐름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를 활용한 이제 전방 산업인 뭐 테슬라나 이런 이제 앞으로 뭐 볼보 같은 경우에는 2000 몇 년부터인가? 202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이제 전기차 비중 상당히 늘리고 있죠. 거의 이제 전기차만 만든다고 했을 거예요, 아마. 2020 몇 년인가부터는. 2020년 이미 넘었죠. 그리고 폭스바겐도 전기차 비중을 상당히 늘린다고 발표를 했어요. 각국의 그런 기업들이 왜 전기차 비중을 늘리고 있냐면, 전기차 비중을 늘리는 이유는 뭐 뉴스를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뭐 이런 쪽들은 결국은 유럽이죠. 유럽은 미국은 뭐 나중에 하겠지만 유럽은 연비 기준이 엄청 높아요. 연비 기준이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도 높고요. 그래서 우리 현대차도 그래서 유럽에 진출하려다 보니까, 유럽에 차를 팔아먹으려다 보니까 연비 기준을 계속 높여가는 거죠. 그런데 미국 이제 더 이상 연비 기준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전기차가 아니면은 이제 안 될 상황이 점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은 어차피 이제 사장 산업이잖아요. 이제 어찌 보면 미래를 보면은 내연기관을 버리고 이제 전기차로 가겠다. 전기차로 화끈하게 한 번에 뛰어보겠다. 솔직히 폭스바겐 한번 두들겨 맞았잖아요. 이 디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전기차로 가는 게 어찌 보면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럽 전체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아시아권 자동차들 막 현대차나 뭐 중국의 상하이차나 막 이런 애들 보면 내연기관 인재 만들어가지고 막 난리치고 있잖아요. 근데 꼴보기 싫죠. 그래서 전기차로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부셔버리게. 그래서 이제 산업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동차도 이제 스마트폰처럼 이제 제가 보기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폴더폰 쓰다가 스마트폰 막 나온 다음에 그냥 뭐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거 지금 완전 세상이 바뀔 정도가 됐잖아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